자,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하락세라는 것은 이제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 왜냐, 문재인 정부가 4년차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의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이는 시기인데 이 성적표가 좋게 나올 건덕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그리고 지난주쯤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통합당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오르는 거는 정말 불안한 거다, 위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엄청나게 이제 저한테 또 이제 평소부터 저를 싫어하시던 분들이 야, 이준석이는 나가가지고 내부 총질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내부 총질입니까? 그 상황에서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었던 거예요. 딱 일주일 지나면 나오잖아요. 자, 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르자마자 슬금슬금 나오는 주장이 뭡니까? 강경 보수 세력이, 또 그리고 선거 부정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자기 목소리 강하게 낸답시고 8.15에 시위도 하고 또 지금 계속 발언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통합당이 끊지 못하고 제어를 하지 못하면은 예전에 조국 사태 때 지지율 확 올랐다가 확 꺼지는 것처럼 똑같은 국면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체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사 어쨌든 이익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른 상황에서는 더욱더 자세를 낮추고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에서 그럼 아무것도 한 일이 있는 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우리 통합당에서 정강정책을 개정하는 부분이 나왔고요. 안보나 다른 문제보다도 경제, 복지의 문제를 더 윗순위에 끌어올린 그런 정강정책입니다. 정강정책 내용이 개별적으로 뭐냐보다 정강정책 보시는 법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돼요. 정강정책 보통 순서를 보면은 우리 원래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안보, 한미동맹 그런 게 앞에 나오고 뒤에 이제 경제정책, 복지정책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2년에 저랑 김종인 비대위원이 그 당시에 그 정강정책 개정 특위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복지나 아니면 민생 아젠다를 위로 끌어올리는 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시 2028년 만에 이제 미래통합당 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그런 경제 아젠다를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삶과 닿아 있는 부분을 끌어올리는 거고, 저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2012년에도 그런 정강정책 개정과 더불어서 당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경제, 민생, 복지 이런 쪽으로 내면서 그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승리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실 있는 변화가 기반이 되어가지고 지지율이 오르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일 것이다, 나중에. 하지만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 실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사작용으로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즐기고 슬근슬근 또 강경보수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산사태에 무너지듯이 아주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셔야 될 것이, 자, 제가 지지난주쯤에요, 제가 여러분께, 시청자분들께 전달했던 게 뭐냐면은 급진론적인 생각, 한 방에 문재인 정부를 뒤엎겠다는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 예. 지금도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뭐 탄핵으로 아니면 부정선거 담론으로 뒤엎어가지고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능하다면은 저는 이미 제가 그 길로 갔을 겁니다, 보면은.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는 천천히 결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 국면에 있어가지고 미래통합당의 지지자들이라면은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강경한 목소리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실제로 저 목소리를 바탕으로 했을 때 떨어져 나가는 표가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해서도 국가를 그런 강경보수의 메시지로 운영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자,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론적인 거거든요. 이념적인 것들. 그리고 적대적 논리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 매번 토착외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을 분열로 가르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강경보수의 메시지대로 나라를 운영하면 뭐냐면요, 또다시 빨갱이 이론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 빨갱이론이라는 거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좁혀가지고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는데 그 방법론이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절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절반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 절반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게 정권의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자,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과오가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본인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절반을 무조건 다 토착외구로 몰아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국민 분열적 메시지를 내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친노 친문 정권,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결국에는 같은 길을 걷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초기에 굉장히 본인들이 도덕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적폐로 몰고 상대방을 악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정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 2년 가다가 자, 정책적으로 완전히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 보여요.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은 국제적으로 그 경제 성장률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그때 엄청난 경제 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결코 낮지 못한 그런 성적표를 보내줬죠. 자, 그러다가 굉장히 교조적으로 정책을 펼치다가 종부세 논란을 겪으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거의 파멸적인 국면을 맞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복지로서 1년에 뭐 10만원, 20만원, 50만원 더 받고 이런 문제보다도 그렇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경제정책 잘못해가지고 내 집값이 1, 2억 정도 사야 되는데 집값이 1억 정도 뛰어버리면은 손해본 거예요. 50만원 더 받아가지고 집값 1억 더 내야 되면 무슨 그게 이득이겠습니까? 서민층 입장에서 날벼락이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겪어서 지지율이 내려가고 막판에는 정치가 무너집니다. 자, 저 집단은 정치적으로 네 편 내 편을 갈라가지고 그 안에서도 내 편한테만 수혜를 주고 같은 당이지만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철저하게 탄압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저쪽 당 내에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이 반기를 듭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더 하락하고 정치도 이제 망가져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러다가 일순간에 노무현 정부에 생각했던 것처럼 갑자기 한나라당에 뜬금없이 대연정을 제안합니다. 아, 우리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이제 너희도 장관 몇 명 보내고 총리도 하고 뭐 이렇게 대연정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도 아니 이렇게 망해가지고 지금까지 다 이런 오만 가지 삽질을 다 해놓았는데 이걸 뒤치다꺼리 하는 것보다는 정권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자, 문재인 정부 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있어가지고 해놨던 수많은 정책들 주 52시간부터 이런 뭐 최저임금도 그렇고 이런 것들 그 폐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협치를 야당에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야당의 지도자들은 선뜻 동의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이번에 원구성할 때 18개 상임위 중에 7개 받으라는 식으로 이제 얘다 떡이나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받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주요했던 게 뭐냐면은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그때 받아들였다면은 예결위랑 국토위를 받았을 거예요. 자, 예결위가 뭡니까? 추경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위가 뭡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이 당론을 뭔가를 반대하고 상임위원장을 먹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반대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자기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상임위원장을 받아가지고 혹시 협조했다 그러면은 본인들 실패한 다음에도 봐라, 니네도 동의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불기라고 하거든요. 가드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방어가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상임위원장을 받았으면은 여당 정책에 동조해도 니네가 동조하지 않았냐라고 우리한테 책임을 씌웠을 것이고 동조하지 않아도 야당 때문이다라고 우리한테 책임을 씌웠을 것이고 이런 가불기에는 걸려들지 않는 것이 정치력입니다.